난민이 자발적으로 도망간 거냐, 아니면 이스라엘군이 쫓아낸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이번에 작년에 이스라엘 가서 드루즈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 드루즈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전생에 한국 사람이었다 그래가지고 한국을 한 번도 안 가보고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한국말을 한다네요. 이슬람 정통파들은 드루즈를 이단이라 생각해서 탄압합니다. 어차피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전화 위복으로 가는 거죠. 평화로는 안 되니까 최대한 뺐자. 네, 최대한 뺐자. 교수님, 기자님, 이제 주변 배경 설명은 알았고, 전쟁 어떻게 시작됩니까? 자, 지하 투쟁 시기에 이제 아랍은 이스라엘은 아랍의 정착처 서로 공격하면서 이제 테러가 있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루살렘인데, 그 당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하기 전이라서 그 아랍의 세력들은 그 예루살렘 주위를 포위해서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신시가를 중심으로 유대인이 10만 명 정도 살고 있었는데 배가 고파요. 식량이 끊겼으니까 배가 고파서. 성을 완전히 둘러쌌군요. 예. 그래서 본격적 전쟁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제 배 고파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동포를 식량을 배급하여 식량을 보내는 게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던 작전이 나흐션. 발음이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습니다. 언제 배웠습니까? 나흐션 작전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죠? 모르겠습니다. 작전명 나흐션. 사람 이름도 많이 있긴 한데요. 예. 네. 이제 트럭을 고송을 했는데 그걸 이제 호위할 수 있는 장갑차가 필요한데 장갑차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트럭에다가 철판을 덧대고 거기다가 기관총으로 장갑차를 만들었어요. 그걸 샌드위치 장갑차라고 하는데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었군요. 예, 만들어가지고 대박입니다. 아머드카라고 그런 걸 이제 불려 아머드카인데 그런 걸 해가지고 포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보급품을 전달했는데 그 과정에서 장갑차량 대부분이 아랍 측의 무장 세력의 매복에 걸려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운 게 나흐션 작전인데 1,500명 정도 그 당시에는 이제 하가나 1,500 정도면은 상당히 큰 병력인데 그거를 1948년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통로를 확보했는데 그 당시에 하가나 측 지휘관이 나중에 유명한 사람인데 이츠하크 라빈이라고요. 이츠하크 라빈입니다. 예전에 배운 것 같아요, 저. 총리가 되죠. 네. 박현두 교수님이 나중에 어떻게든 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좀 화해시켜 보려고 했던 평화파. 그렇죠. 평화파였는데 그렇죠. 그 당시 이때는 아주 개망난이었죠. 개망난.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은 아랍인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많이 학살하고 내쫓고 핍박하고. 라빈이 원래서 초기에는 라빈이 되게 강경했어요. 처음부터 라빈이 온건파가 비둘기파가 아니었어요. 87년 아까 인티파다 있죠. 네. 그 이후로부터 라빈이 다른 라빈이 됩니다. 우리 라빈이 바뀌었어요. 우리 라빈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게 대단한 게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이렇게 권세가 있어지면 권력이 있어지면 안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신념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무력으로 탄압을 해도 답이 없다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87년 이후에 인티파다 이후에. 그 전까지는 싹 쓸어버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결국 오슬로 협정을 만들잖아요. 93년에. 예. 네, 그래서 라빈이 죽여납니다. 나중에 그 이스라엘 강경 시오니스트한테 또 암살되죠. 그렇죠. 아니 왜 이렇게 여긴 맨날 암살해요? 그 암살의 영어 원어이 어세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떻게 아랍어에서 나온 거예요. 하고서 나온 네, 마리화나를 하시시라 그러거든요. 아랍어로. 하시시가 영어로 잡으면 아사시가 돼가지고 하시시를 먹는 사람이 아사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하시시 하는 사람이 시아파인데 정치적 암살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얘들이 젊은 청년들을 히트맨으로 보내면 겁나잖아요. 마리아나를 먹게 하죠. 대마초를. 네, 그런 다음에 네가 그 기운을 받아서 암살해라. 그래서 이 조직을 하시시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하시시가 영어로 바뀌면서 아사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아사시네이션이 암살이라는 뜻이 됐어요. 그 중동에서는 암살이 아주 되게 보편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흐션 작전에서 이스라엘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전투로 후세인의 조카이자 성전군의 지도자인 압들 카디르 알 후세인이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아랍 해방군도 나름도 이제 팔레스타인에 침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측이랑 막 싸웠는데 미시마르 하이맹이라는 데에서 아랍 해방 북쪽이죠. 북쪽에서 하가나에 패배합니다. 그때 이 패배 과정에서 드루즈가 이제 아랍이랑 손잡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손잡게 되죠. 드루즈가 어떤 조직입니까? 드루즈가 시아파에서 나온 완전 새로운 종교이자 인종입니다.
이게 이제 드루즈의 상징이라고 하네요. 드루즈의 상징 로고인데 드루즈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시리아, 레바논, 레바논,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민족이에요. 드루즈 민족? 이슬람 시아파인데 술도 먹고 그래요? 돼지고기도 먹습니다. 그리고 환생을 믿어요. 그 불교 약간 환생. 네, 윤회. 근데 동물이 아니고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대요. 저희 이번에 작년에 이스라엘 가서 드루즈 만났죠. 예, 지도자님들이 만나고 지도자님 만나죠. 근데 그 중에 되게 재미있는 얘기인데 저희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 드루즈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전생에 한국 사람이었다 그래가지고 여성 한 분 예, 한국을 한 번도 안 가보고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한국말을 한다네요. 그럼 그 사람 주장이래가지고 난지 못했어요. 드라마 보고 배운 거 아닌가요? 밤에 열심히 유튜브 봤을 때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그래서 드루즈가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 내에서 이스라엘 국가에 충성을 다해요. 이스라엘에 충성을 다한다고요? 이스라엘 내 아랍 인구가 많잖아요. 네. 한 500만, 한 300만 정도 되겠습니다. 250에서 300만. 군대 안 가도 되거든요. 군대 안 갑니다. 이 사람들 군대 갑니다. 이스라엘 군인으로 가요? 가요. 이슬람교 믿는데요? 예, 이슬람의 한 부파죠. 시아파의 한 그리고 부파. 이슬람 정통파들은 드루즈를 이단이라 생각하고 탄압합니다. 정통 시아파나 순니파에서는 저거 이단이야. 정통 순니파에서 특히. 그래서 지금 시리아에서 드루즈 사람들 탄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이스라엘 국가를 좋아하고 충성을 하고 본인들의 출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군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왜 하필이면 저 레바논 아랍 국가에 친하게 지내도 될 것 같은데 한 분파니까. 근데 왜 이스라엘에 친하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내에 있는 드루즈는 아랍 국가가 친하면 안 되죠. 적인데. 이스라엘의 적인데. 본인들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습니다. 예. 시민권도 받을 수 있잖아요. 아주 소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과 함께 가야죠. 그게 생존 방식입니다. 아까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를 되게 값을 잘 쳐주고 대우해주는데 저쪽 가면 저 이단이라고 하고 그렇죠. 탄압하니까. 네. 제가 미국에서 1년 연수했을 때 우리 둘째 아들과 되게 친한 애가 시리아에서 온 친구인데 난민이었어요. 근데 드루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이제 집안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시리아 생각 얘기했는데 자기가 이제 드루즈인데 친구들이 법학자의 그 강연이라고 하는 거를 뭐 이제 들려주는데 이단자에 대해서는 죽여도 되고 그 여자를 취해도 되고 강간해도 되고 물건을 뺏어도 된다. 근데 그 이단을 쭉 나열했는데 드루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서워서 물론 이제 내전도 일어났지만 그래서 아이시스가 이라크 시리아에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자이디파, 드루지파, 시아파. 근데 뭐 말씀만 들었을 때 사실 이분들이 크게 잘못한 건 없죠. 아무것도 없죠. 드루즈로 태어난 거 그밖에 없죠. 본인의 종교를 믿는 것밖에 없는 거고. 종교도 좀 이렇게 막 테러 같은 거 안 하고 뭐 그렇죠. 옹호한 것 같은데. 네, 이 사람들이 무슨 테러를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고요. 평화주의자들. 예, 시리아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드루즈파를 계속 보호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친척들이 있어요. 친척들도 있고 시리아에 있는 드루즈도 이스라엘을 오히려 더 좋아해요. 아예 대놓고 우리를 합병을 해달라. 이런 순니 극단주의 아흐마드 샤라 이런 애들을 우리 결국 죽일 것이다. 학살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들 믿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자님 교수님 이게 약간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긴 한데 어느 종교나 이렇게 분파나 약간 뭐 이단성이 있다가 좀 교리가 다른 건 많잖아요. 맞죠. 근데 보니까 그렇게 이게 뭐 윤회를 믿고 돼지고기 먹고 그래서 그런가? 이게 그 순니나 시아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납 못할 이단인 거예요. 이런 사상이? 그거는 걔네들이 극단주의자들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본인의 종교가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정당성을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도대체? 그럼 뭐 이집트나 뭐 튀르키예 이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안 합니다. 가끔가다 이제 극단적인 그런 IS나 좀 시리아 이런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이슬람이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이슬람이 그런 건 아니죠. 절대 다수는 그러나 차별은 할 수는 있습니다. 차별을 할 수 있으나 죽이지는 않겠죠.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예를 들면 레바논에 드루즈가 많이 있어요. 레바논도 드루즈. 근데 레바논에서 드루즈파가 레바논 정치 무대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파입니다. 그 레바논은 기독교도 있죠. 그다음에 시아파도 있죠. 순니파도 있죠. 드루즈도 있죠. 그래가지고 각각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법은 아니라 불문율 같은 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기독교에서 내고, 뭐 국회의장은 시아파에서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총리는 순니파에서 내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드루즈는 군사령관을 맡는. 예, 국방장관. 그 권력 분점을 하는 거죠. 권력 그렇지 않으면은 분할을 하는 거죠. 국가가 다 쪼개지니까. 뭐 어쨌든 드루즈 그래서 뭐 이분들은 이스라엘에 잘 이렇게 협력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키부츠를 아까 잠깐 말씀했는데 키부츠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그 사회주의 모델이죠. 그때 가보니까 키부츠 말고 또 다른 또 정착촌이 있었죠. 네, 모샤브. 모샤브. 사유재산 인정하는 집단 농장. 집단 농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키부츠는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는 집단, 북한식, 예. 소련식. 예.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모샤브. 그거는 뭐 공동으로 일하지만 사유재산 인정. 사유재산 인정. 예. 그래서 키부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산 시설도 다 같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밥도 같이 먹는 그런. 네, 식당이 공동 식당이 있죠. 집은 있지만 자기 집이 있지만 거기서 먹을 수도 있지만 공동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집 소유 자체가 본인 집이 아닌 것이죠. 키부츠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련에서 실패했는데 이때 뭐 지금도 잘 돌아가냐 혹은 이때만 돌아갔던 거예요? 잘 안 돌아갑니다. 아 지금은 안 돼요. 지금도 있습니다. 예, 있긴 한데 생존을 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키부츠가. 키부츠가 요즘은요 청바지를 만들어요. 청바지 만들. 그러니까 아예 업종을 바꾸는 거죠. 옛날 업종으로는 살아남지 못하니까 컴퓨터를 한다든지 새로 IT를 한다든지 그런 걸로 기술을 바꾸면서도 어쨌든 키부츠는 명맥은 유지하고 있다. 정신은 유지하고 있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나눠 가진다는 하고 있다. 예. 그러나 농업이 아니라 예. 다른 다양한 업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때 1947년이니까 이때는 그래도 뭐 이게 괜찮은 모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거의 천국이었죠. 이때는 거의 키부츠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천국이죠. 왜냐하면 사람들 거의 다 키부츠에 다 살았을 거예요. 초기에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키부츠에 같이 모여 사니까 방어하기 편한. 공동 방어가 되는 거죠.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방어하기가 쉬운 거죠. 막 산재 여기도 있고 저기 다 퍼져 있으면 개인으로 떨어져서 살면은 지키기 힘들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게 이제 달렛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벤구일의 지시로 1948년 5월 10일 전쟁 시작 직전에 이제 했는데 이게 뭐냐면 유엔의 그 팔레스타인 분할안에서 인정한 영토를 확보하되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더 우리가 뺐자. 누구로부터? 팔레스타인으로부터. 그런 계획이죠.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자신들이 이제 원하는 영토의 아랍인 정착촌을 습격합니다. 습격을 해가지고 저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람들 죽이고 추방을 하고요. 저항이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거주할 수 있지만은 그 유대인의 군사 통치하에 놓이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얼마라고 하죠? 몇십만 정도 되죠. 몇십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인구가 한 200만. 팔레스타인의 130만 예, 명. 130만 명. 합해서 한 200만 되니까. 그리고 유태인이 한 60만 명 정도 되어 있는데 상당수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난민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주로 이제 요르단이나 이런 데 많이 가요. 그렇죠. 요르단이나 이집트나 레바논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으로 떠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유엔에서 분할한 거 잘 받아서 우린 요 땅만 가져갈게 했던 거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욕심이 많잖아요. 그럼 지금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요금 받는 거야 하지만 뺏을 수 있을 것 같아. 욕심은 전쟁이 불가피하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영토는 확보해야지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다 생각한 거죠. 그 아까 분할 계획안 보면은 되게 좁은 회랑이 있는데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좁은 회랑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분단이 되면은 네. 이스라엘이 존립하기 힘들죠. 좀 초록색이죠. 왼쪽에 너무 조그맣게 그냥 통로만 있으니까. 예. 근데 사실 전쟁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걸 거의 다 먹었어요. 이 노란 거 있죠. 네. 이거 아랍 국가에게 팔레스타인 국가에 분할된 거잖아요. 네. 이거 다 먹습니다. 이겨서.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달렌 계획 났잖아요. 네. 예, 달렌 플랜, 네. D 플랜.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만 할당된 땅뿐만 아니라 저 지역을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분할안이 운 좋게 한 번 이길 수 있어 다음에 또 쳐들으면 그때는 너무 불리하니까 방어가 이렇게 여기에 맞고 저기에 맞고 이렇게 넓혀가지고 내가 안전하게 만들어야 돼. 전쟁을 이제 피할 수 없으니까. 또 더블로 가죠. 그러니까 어차피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네. 전화 위복으로 가는 거죠. 평화로는 안 되니까 최대한 뺐자. 네. 왜 최대한 뺐자. 어차피 전쟁이 일어난 거 우리가 먼저 한 것도 아니고 쟤네들이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땅을 더 넓히자. 그러면서 두 군데가 제가 봤을 때는 초점이 이걸 뺏었고요. 네. 이 밑에도 많이 없었는데 이걸 거의 네개부 쪽 이쪽도 이스라엘이 다 가져가잖아요. 사실 이게 지금 가자만 빼고 거의 다 가져가죠. 그러면은 여기 살던 분들은 나가면은 이제 땅은 그 대신 이스라엘 거 하는 거고 안 나가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거의 뭐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D 플랜 A, B, C가 있었죠. 이 달렛이 네. D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A, B, C, D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D 플랜 아니고 히브리어로는 D가 달렛입니다. 달렛. 그래서 달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D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토크닛이 계획이라는 뜻이거든요. 토크닛 달렛이라고 합니다. D 플랜인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이 민간인 학살 아닙니까 이거?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제 이걸 덮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거 없었다. 이거 누가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대봐. 증거 없다. 근데 이제 중도 좌파에서는 뭔 소리냐. 문서로 다 남아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난민이 자발적으로 도망간 거냐. 아니면 이스라엘군이 쫓아낸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간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전쟁이 이제 겁나면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군이 들어가서 쫓아내도록 겁을 줬다든지 총을 썼다든지 자 그렇게 함으로써 영토를 뺏기 위해서 일부러 겁을 줘서 난민들이 다 도망가도록 고의적으로 작전을 그렇게 한 게 아니냐. 그 작전이 달렛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제가 민감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당연히 팔레스타인 분들은 저게 인종 청소다, 나쁜 짓이다 할 텐데 솔직하게 이스라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개로 나뉜다고요. 여기 논란이 있는 거죠. 학자들도 논란이 있어요. 이거 우리 수업 시간 다 했는데 학자들도 좀 우파에 있는 학자들은 아니다. 좌파 학자들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럼 현실은 그냥 이스라엘이 결국은 먹었다. 그렇죠. 결과론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분배되지 않은 땅, 아까 갈릴리 서쪽 부분, 그 다음에 네게브 남쪽 부분, 이스라엘이 결국 전쟁 이후에 다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딱 개전 직전인 1948년 5월 14일 현재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력 비교를 해봅시죠. 전체를 보면 아랍이 40대 정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한 대입니다. 한 대요. 예, 장갑차는 아랍이 한 200대 정도 있었고 이스라엘은 2대입니다. 그다음에 야포를 보면은 아랍이 140문이 있는데 이스라엘 5문입니다. 이게 이제 전쟁 초기인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긴 거예요? 어떻게 증강을 하면서 이제 네. 전력 증강을 미친 듯이 합니다. 예, 그리고 항공기는 131대 28대. 1947년 9월 기준으로 해서 하간의 전력을 보면 소총이 10,000정, 경기관총이 702정, 그다음에 기관단총이 2,666정, 그다음에 중기관총이 186정, 그다음에 박격포가 672문 정도 있고, 예, 그다음에 중박격포가 92문 있고요. 근데 스스로 이제 무기 생산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조금씩. 왜냐면은 외부에서만 받아보면 안 되니까. 특히 이제 실탄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실탄이랑 술탄을 자체 제조하는데 특이하게 박격포를 하나 만듭니다. 3인치, 그러니까 76.2mm 박격포를 만드는데 이거를 다비드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말로 리틀 다빗, 메이드 바이 다빗. 그러니까 작은 다윗당, 네. 작은 다윗당. 네. 또 다윗당이 만든 것 이런 뜻이라네요. 그래서 3인치인데 40kg짜리 박격폭탄을 씁니다. 이게 박격포가 더 무겁답니다. 40kg면 엄청 엄청 크네요. 예. 모두 6문을 생산했는데 그래가지고 2문씩 하가나에 3개 부대 이렇게 나눠줬다. 긴급할 때 쓰라 이런 얘기인데 위력은 어마어마한데 명중률은 정말 형편없다고 하는 거예요. 안 맞았죠. 예. 그래서 이 공기 역학적으로 이제 불안정해가지고 지멋대로 그냥 그게 저기 더 무섭겠죠. 어디 떨어지지 모르니까. 저거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도시 한가운데 길 옆에 잘 전시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전시 길에 전시되는 거. 예, 이거를 저희가 맨날 지나가면서 봤죠. 거의 우리 집 앞에 이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유학 시절 때 다비드카. 그리고 아까 성 교수님이 이제 미국에 엠바고를 했다는데 유태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몰래 수입해 왔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B-27 2차 대전 때 그 되게 주력 폭격기였어요. B-29가 아니라 사실 B-27이 주력 폭격기였는데 그거를 세대 폭격기를 배에 실어서 옵니까? 예. 군에서 쏩니다. 와. 그다음에 하프트랙이라 가지고 장갑차 나중에 설명했는데 이거를 구매했는데 이런 차량이나 비행기들은 다 도색이 되어 가지고 농업용 장비 위장을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서유럽에서도 하고 뭐 되게 이제 뭐 탱크랑 이런 것들을 경전차 H-35라고 해가지고 프랑스제 호치키스종 경전차가 있는데 이게 2차 대전 초반기에서 했던 건 프랑스가 나치도 깨지기 전에 했던 건데 이거 되게 형편없는 건데 급하니까 이거 10대 정도 모아가지고 아랍 연합군은 자칭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4만 명 수준에 불과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면 알카우크지 아랍 해방군이 한 5천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알후세인이 아랍 후세군이 한 5천 명. 뭐 레바논군 등등등등 해가지고 한 4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도 2개 중대 정도를
보냈다고 하네요. 2개 중대 정도 보냈는데 한창 때도 5만 명이 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탱크 한 대 되더라는데 맞아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네, 그게 이제 창세기 나오나요? 창세기 나오는 네. 건데 이게 이제 응달 멘탈이 중동 정쟁사를 할 때 IDF의 기갑이랑 IDF의 공군을 가지고 네. 이 두 개의 병가를 보면은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전격전을 했죠. 네. 전격전을 했는데 이 전격전의 후회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고갱이를 잘 받아들여가지고 척척척 씹어가지고 자기 거 소화한 데가 IDF 이스라엘 방위군. 예. 그런데 이 또 특히 되게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전차에 이제 보통 4명이나 5명 타는데 그 지휘관은 전차장이라는데 보통 이제 위관장교나 아니면 부사관이나 상사 이렇게 하는데 이 전차장들은 항상 상반신을 밖으로 내놔서 공격할 때도 적의 총탄이 빗발쳐더라도 전차장 항상 상반신을 밖으로 내면서 공격을 하라. 이런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 때 전차장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전차 안에 있으면은 지금은 예전에는 조그만 잔망경고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전자장비, 진강 장비가 네. 있었지만은 그 전에 조그만 잔망경을 봤기 때문에 시야가 너무 좁아져가지고 전황을 다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니까 차라리 몸을 밖으로 내서 다 보면서 지휘를 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이제 공격적인 지휘 방식 중이었는데 어떻게 시작했냐? 아까 표에 전차 한 대라고 하죠. 네. 그게 뭐냐? 셔먼. 2차 대전 때 미국의 주력 전차인데 M4A2라고 하는데 영화 퓨리 보면은 브래피시 볼보자니 네. 전차가 셔먼입니다. 이 독일 전차인가요? 미국 전차. 미국 전차인데 영국이 쓰던 미국 전차. 이거를 영국군 소속의 한 전차 부대가 있는데 이 전차 부대가 43년까지 중동에 머물다가 유럽을 철수했다는데 상당히 그 당시에 이제 못 쓰던 전차들을 남겨놨대요. 폐기물을 남겨놓는데 5년간 창고에서 녹슬고 있었는데 이거를 하가나가 2,000파운드를 뒷돈을 찔러줘가지고 영국 주둔군한테 삽니다. 근데 보면은 뭐 궤도도 엉망이고 부품도 엔진도 엉망이고 그다음에 포신이 있는데 위에 포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갈포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원래는 75mm 포를 장착했는데 20mm 포를 뒤에다 해가지고 네. 포신은 75mm인데 포탄은 20mm에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도 나가긴 나갑니까? 나가긴 나갑니다. 나가긴 나가는 거예요. 나갑니다. 그래서 네. 이름까지 붙여집니다. 메이르라고 이름까지 내 이름 붙여집니다. 사람 이름 많이 쓰는데 예, 사람 이름도 이름, 많습니다. 예. 예. 독립전쟁에 한참 사용하다가 뭐 파손이 돼가지고 적에게 안 넘겨주려 이제 자체적으로 파괴합니다. 그런데 예, 이게 이스라엘 기갑의 역사였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진짜. 이게 정말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보려고 뒷돈까지 찔러주고 야매로 막 돈 주고 막 사가지고 막 포탄도 안 맞는 거 끼워놓고 그래서 이때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만드는 거 일단 끼우고 뭐 저기 부족한 엔진 부품 해서 네. 이스라엘 IDF가 그 자원이 빈환하다 보니까 네. 새로 무기를 사기 힘들어요. 그래서 적에게 뺏은 거, 이게 훔쳐온 거, 쓰던 거 개조를 잘합니다. 눈물 납니다. 개조를 그래서 이게 실력이 쌓여가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도 저 방산 수출이 20억 달인가 30억 달 넘었다는데 전력이 이렇게 나온 거. 개조하던 그때 뚝딱뚝딱 개조하던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방산 역사를 하고 그 기갑군의 이스라엘 기갑의 본격적인 첫 전차는 영국제 크로멜 전차가 있는데 2대가 있는데 이것도 사연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이크 플래너건이라는 그 아이리시 계통의 영국군이 있는데 네. 이 양반이 1914년 1월 30일 죽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언론에서 오비추어리 부부 기사를 막 내면서 오비추어리 기사를 낼 정도로 내사를 내면서 네. 이 사람의 죽음을 슬퍼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2차 대전 때 영국군이 참전해가지고 팔레스타인에 이제 주둔을 하는데 1948년 6월 29일 전차장이자 친구인 해리 맥도널드와 함께 하이파 공항 근처에 영국 기지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크로멀 전차 2대를 탈취해서 그때 아직 영국군이 떠나기 전에 예 이제 본국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그 전차를 영국군 기지에 영국 군인이 들어가서 전차 2대를 친구랑 탈취해서 그거를 이스라엘에 넘겨줍니다. 이스라엘이 2차 대전 때 독일한테 핍박받은 거를 그래서 되게 동정심을 느껴가지고 이거는 항명 아닙니까? 항명이죠. 항명인데요, 이거? 아이리시니까 아무래도 더 독립운동 그런 영국에 게 대한 이런 게 또 있었겠죠. 아일랜드 사람 그래서 이들이 가져온 크로멜 전차 2대가 사실상 기반이 됩니다. 이스라엘 기갑군의 상설의 기반이 되고 그 플래넌과 맥도날드는
마할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온 저기 용병 해외 회원 자원봉 부대에 가입을 해가지고 독립전쟁을 함께 치릅니다. 이야,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때 부인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유대인으로 또 유대교를 개종을 그러면 해가지고 그렇죠. 수상해요. 이 사람 수상해. 처음부터 유대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야. 되게 마음에 들었나 보네. 그러니까요. 유대교가. 이거 시온주의자예요. 시온주의자. 완전. 그래서 이스라엘 살다가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캐나다로 이주해가지고 거기 캐나다에서 사망했는데 그 시신은 이스라엘에 아마 붙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훔쳐온 뽀리가던 오랜만에 뽀리가던 크로멜 전차 중에 한 대가 라트룬 기갑군 전시관 이스라엘 기갑 전시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탱크 전시 전차 전시 박물관에 거기에 전시돼 있습니다. 지금 그게 여기 사진에 나 있죠. 요게 전시관에 박물관에 전시돼. 그때 진짜 훔쳐왔던 훔쳐왔던 전차. 야, 이게 라트룬 박물관, 라트룬은 제가 많이 지나가 봤는데 박물관을 못 가봤습니다. 이걸 한번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라트룬에 다시 한번 저 크로멜 전차를 보기 위해서 내년 올해 이스라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크로멜 전차를 비롯해서 이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랍군들한테 네. 뺏어오고 노획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세력을 키워갑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과 유럽에서 하프트랙을 많이 하는데 하프트랙이라는 게 뭐냐? 네. 장갑차입니다. 장갑차. M3 하프트랙. 왜 하프냐? 바퀴와 궤도 반반. 아, 진짜 사진이 진짜 그러네요. 네. 앞바퀴는 타이어고요. 네, 전차. 뒤에는 네. 트랙이에요. 네. 예. 짬짜면이죠. 반반. 반반. 반궤도차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도로에서는 바퀴를 다루니까 기동성이 뛰어나고 네. 뒤에서는 이제 험지에서는 트랙의 힘을 받아가지고 험지 주행성이 또 높아집니다. 신기하네요. 네. 하이브리드로. 네, 하이브리드인데요. 하이브리드.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54,000대를 뽑습니다. 많이 만들고. 엄청 많이 뽑아봤죠. 그래가지고 각 나라한테 많이 나눠줍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뭐 영국군, 소련군까지 또 저기 중화민국군, 장개석군, 국부군에서 그때도 나눠줍니다. 중국과 잘 싸우라고. 예, 잘 싸우고. 그렇게 해서 심지어 우리나라한테도 6.25 전쟁 전에 우리한테 몇 대를 또 지원 남겨둬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군이 M3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기동성이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M3뿐만 아니라 M2, M5로 이제 변종이 있는데 이것까지 다 전 세계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자흘람이라고 불렀다네요. 네. 자흘람이라고 부르면서 애용했는데 심지어 이게 1940년에 만들었는데 1980년대까지 오랬어요? 오래 썼다고 하네요. 그리고 메르카바 전차 만들기 전까지 계속 쓴 거 아니에요? 쓴 거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뭐로 대체는 M113이라고 가지고 APC 장갑차 병력 장갑차가 이제 이스라엘이 수천 대를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대체됐지. 그거 없었으면은 아마 지금까지 지금도 썼어요. 네. 왜냐하면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